자, 안녕하십니까? 관세법 개정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1월에 개정이 됐고요. 지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1월 시행하는 거하고 3월 시행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고 7월 개정하는 거하고 2025년 1월에 개정하는 건들이 있는데 이번 시험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 돼가지고 해당 건은 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의 부분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설이 되었는데 신설된 내용은 관세조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세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5장 1절에 관세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권리연장 교부 사유 중에서 2호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조문인 통합조사의 원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다 뭉뚱거려 가지고 이 20호 2조의 20호 정의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개정 취지를 보면은 관세법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관세조사 정의가 권리헌장 및 통합조사 원칙에 분산되어 있어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개정 내용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면은 그 110조 2항에 있는 2호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하고 세액을 경정하기 위해서 방문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통합해서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통합조사의 원칙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2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조의 내용이 서류 등의 보관 금지였는데요. 제목부터 변경이 되었죠. 장부 등의 보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등이 장부 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항이 1항, 2항, 3항 이렇게 나눠져서 2항하고 3항이 신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항 부분에서는 후단 부분도 신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항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법에 따라 뭐 신고 하거나 적재 화물 목록을 제출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동일하다. 그리고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이라는 부분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다면은 지금 개정된 내용으로는 신고 또는 제출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증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장증서를 또 바뀌었죠? 성실하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된다. 지금 보관이라는 표현을 보관이라고 안 하고 지금 갖추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바뀌었죠. 자, 이 경우 장부 또는 장증서라고 하기로 했죠? 장증서 중이라고 돼 있네요. 장증서 중 세관장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법제 37조의 4의 내용을 보시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증서 중 그 세관장이 요구할 수 있는 특관자 자료가 되겠죠. 특관자 자료 경우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에다가 갖추어 두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러한 사람은 증빙할 수 있는 장증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작성했으면은 5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된다라고 뼈대를 잡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갖추어야 되는 장증 서류 중에서
특관자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갖추어 두어야 되는데 갖추는 것에 보관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납세지라고 이 장소를 제한을 하고 있다. 자, 개정 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정 취지를 보니까 납세자는 신고 제출한 자료 이외에 이를 증빙할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었대요. 따라서 개정 내용에 보시면은 이 증빙할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특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히 부분이 이제 이 경우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자료를 해외 본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외에 있는 곳에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자료 보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결국은 납세지에다가 갖추어야 두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추가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따라서 장부를 장증서를 작성 보관해야 하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네요. 성실하게 작성해야 된다, 갖추어야 된다. 갖추어야 된다는 말이 보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는 그 장증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증서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다. 지금 작성을 성실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을 이러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정보로 작성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처리 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 보존 장치에 보존해야 된다. 작성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전자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디스켓이나 보존 장치에다가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해야 되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장증서를 보존하는 느낌이 아니라 처리 과정 등을 보존한다라고 포인트를 좀 맞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항 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화 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과 관련된 내용에 보충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장증서를 갖춘 것으로 본다. 여기는 이제 효력이 되는 거죠. 다만 계약서 등 위조 변조하기 쉬운 장증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자문서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 전자문서를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거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서류를 변환하는 거,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성된 전자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된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다가 보관할 수 있다. 보관하게 되면은 갖춘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단서가 있으니까 예외가 있는 것이죠. 뭐는 그렇지 않다? 위조 변조하기 쉬운 것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항하고 2항, 3항이 나와 있는데 2항하고 3항. 1항은 개요라고 제목을 붙여보면 되겠고요. 2항하고 3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 전부 다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항하고 3항을 전자문서로 묶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존해야 된다. 작성 및 보존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3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작성하거나 변환, 얘를 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관 부분이 좀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보관 예외 아니면 보관 효력 이런 식으로 목차를 달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12조. 자, 2절 납세음의 소멸 보도록 할게요. 2절. 21조 관세부가의 제척 기간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사망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항 같은 지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망이 있었는데 사망이 신설돼 가지고 사항으로 밀려났습니다. 일단 취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소송 등의 결과로 명의되어 사실이 확인되어도 관세부가 제척 기간이 경과된 경우 실질 화주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라고 개정 취지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사망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명의되어 사실이 확인됐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판결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명의 대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A라는 사람이 명의 대여로 신고를 했겠죠. 그러면은 세관에서 A한테 가가지고 과세 처분을 하겠죠. 근데 과세 처분에 대해서 A는 나는 실제 화주가 아닙니다. 화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과세 처분은 부당합니다. 라고 해서 관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판결 결과가 나왔으면은 이 A라는 사람은 실제 화주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실제 화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명의대여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제척 기간의 특례인 소송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어떤 행위만 할 수 있냐면은 A에 대한 부가처분 취소라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특례 기간이죠. 그러고 나서 세관장이 실제 화주를 찾아갔는데 실제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그러니까 수입 신고가 일어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이미 지나버린 거죠. 제척 기간 경과. 그리고 기존의 특례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과세 처분을 한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 화주에 대해서 부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제척 기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설을 하게 되었죠.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됐으면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화주에 대해서 특례를 또 주겠다. 역시 위와 같이 1년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항에도 불구하고 2항 1호 감옥부터 다목까지 그러니까 감옥부터 다목까지면 관세행정심판하고 감사원법심사 청구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되겠죠. 결정 판결에 따라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이 됐다. 그랬으면은 당초 부가 처분을 취소할 수는 있죠. 특례 기간에 따라서 2항의 특례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그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얘는 지금 사망에 따른 특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을 경영한 자나 그러니까 실제 화주에게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22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보도록 할게요. 자, 2항하고 3항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 기존의 과오납금이라고 된 것을 그냥 우리말로 순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납부한 것을 오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과한 것을 과납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37조의 4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자료 등의 제출 부분입니다. 취지를 보니까 관세조사의 일반 정의 신설로 관세조사가 세액심사와 분리됨에 따라 조문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항 부분에 관세조사 따로 그 다음에 세액심사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조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5절 부가와 징수에서 일관 세액 확정 1항 같은 경우에는 납세 신고와 관련된 거, 2항은 세액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심사 파트가 납세 신고를 받으면은 요건 심사를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세액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액 심사에 그냥 조금 바뀌었습니다. 문구가 바뀐 거지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액심사란 건 무엇이냐? 신고한 세액 등 납세 신고한 내용에 대한 심사가 세액심사구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42조의 이 가산세의 감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5호에 있는 내용이 개정이 됐는데 5호에 있는 내용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산세액을 감면해 줄 수가 있었어요. 감면해 주는 것은 1항 1호의 금액, 즉 부족세액에 곱하기 10%에 해당하는 해당 가산세를 여기가 아니죠. (1호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세액 곱하기 10% 해당 세액을 감면을 해주는 건데 기존에는 20%까지 감면을 해줬다면은 지금 확장이 돼가지고 30%짜리가 생기고 나머지가 뒤로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그리고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런 구간으로 되어 있고요. 6개월 구간은 30%, 1년 구간은 20%, 1년 6개월 구간은 10% 이런 식으로 구간이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좀 두셔야 되는 게 기간을 계산할 때 항상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계산을 하더라. 그래서 6개월, 6초 11, 6초 1년 6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조석한 수정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감면율을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는데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것을 취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답안지에다 쓰실 때 해당 내용은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6조 관세 환급금의 환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못 납부, 초과 납부 요것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덤핑 방지 관세 부분에서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잠정 조치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망에 해당하는 정산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취지를 보니까 잠정 조치에 따른 사후 정산 시 담보 관련 정산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시행령 부분에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등의 정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2항에 있는 내용은 담보 제공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나와 있었는데 법률에서는 제공된 담보 금액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법률 쪽에다가 담보 관련 내용도 넣어놨다라는 부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지하시기에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56조입니다. 덤핑 방지 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입니다. 저기 개정 취지를 보니까 덤핑 방지 조치의 정의 조항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비춰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정의 조항을 신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2조에 있는 게 정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2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조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덤핑 방지 관세의 덤핑 방지 조치의 정의는 덤핑 방지 관세 부과하고 54조에 따른 약속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노란색 내용 대신에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또는 약속의 수락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죠. 그것에 따라 밑에 있는 변경도 조치의 변경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 있는 내용도 조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서 부분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자, 사망의 단서 부분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 방지 조치의 적용 시간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 기간 동안 그 덤핑 방지 조치의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임 근거의 명확화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시행령 부분에는 애초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덤핑 방지 조치 시행일이 있었을 거예요. 시행일로부터 별다른 내용이 없다라고 기재부력을 정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5년의 기간 동안 할 수가 있는데 끝나기 전에 재심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재심사를 했으면은 재심사 기간 자체가 지금 6개월, 10개월이니까 6개월 플러스 4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당초 조치일이 경과될 때까지 재심사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은 재심사에 따른 변경된 조치가 이때 나올 겁니다. 그럼 변경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초 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변경 조치가 있었던 이 시간만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당초 내용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적용이 된 다음에 변경이 됐으면은 그 변경된 내용하고 당초 적용된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령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법률 쪽에다가 명확히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마이크 만지실 때 제가 보니까 계속 요 위에 만지시더라고요. 계속 그러면 이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기 때문에 네네네. 웬만하면 위에 잡지 마시고 그냥 밑에 쪽에 주시면. 시작할게요. 자, 다시 읽어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덤핑 방지 조치 적용 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 기간 동안 심사 기간 동안 덤핑 방지 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되는 표현이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상계관세 부과하기 전에 잠정 조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덤핑 방지 조치도 담보 내용이 추가가 됐었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내용도 마찬가지로 상계 조치라고 정의 부분이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사망 부분 조치 내용이 개정이 되고 단서 부분도 마찬가지로 명확화되었다. 자, 그 다음 83조 용도세율의 적용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세율의 적용 부분 보시면은 별표 관세율표 50조 사항세율 51조, 57조, 63조 즉 불공정 무역에 따른 세율이 다 추가가 됐고요. 종량세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74조 편입관세까지도 추가가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세율이 다 용도세율 대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는 불공정 세율에 대해서는 용도세율을 적용해주지 않았습니다. 적용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불공정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상대국의 귀책으로 하는 거지. 귀책으로 인해 가지고 세율을 부과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수입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수입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용도에 따라서 세율을 다르게 해주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아마 불공정 무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도 이러한 용도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서 부분도 좀 개정이 됐어요. 기존과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자, 단서 부분 볼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에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해당 용도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개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 2항 부분 보시면은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단서 부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존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용도 변경에 따른 승인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용도 변경에 따른 승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위에서 말한 해당 용도대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인지는 나중에 시행령 부분이 개정되고 나서 명확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 84조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분류 체계 수정 부분 보시면은 기존에 뭐 새롭게 품목 분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기재부 장관이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냐? 각 호로 어떠한 표에 대해서 품목분류 수정주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품목분류 체계 수정 대상에 품목분류표를 추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품목분류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 3호에 있는 게 품목분류표인 거죠. 관세 통계통합 품목분류표 이거를 품목분류표라고 한다. 이게 추가가 되었다. 그리고 수정 대상은 양어관세 규정 등의 각 별표임을 명확히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협력 관세 그리고 일반 특혜 관세 이런 식으로 편입 관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양어 관세 규정 등을 다 언급을 하고 그것들의 별표임을 명확히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니까 73조 그 다음에 76조 73조에 따른 품목 분류 그 다음에 그것들의 표라고 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 사유 중 새로운 상품 개발을 삭제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존에는 관세협력 이사회의 뭐 권고 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상품의 개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삭제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 대신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넣어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품목분류표를 수정하는 경우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시행령 부분에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품목의 삭제, 신설, 재분류한다라는 것을 명확화했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재부 장관은 품목을 신설, 삭제, 재분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사유에서는 관세협력 이사회의 권고 결정은 살아 있는데 등 처리하고 새로운 상품 대신 개발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추가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특정 물품에 적용될 품목 분류의 사전 심사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다. 기존에 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각 호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항 부분에는 품목 분류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변경이 됐을 때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다면은 그 변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삭제가 되고 나중에 품목 분류의 변경 87조에 해당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9항 부분을 보시면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요. 관세청장은 뭐 할 수 있다? 품목 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도 신청이 없는 상황에도 품목 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후단 부분 보시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품목 분류가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사항들은 고시 또는 공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조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직권으로 한 것 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고시 공표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87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87조에서 변경된 내용은 기존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냐? 고시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이 고시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위에 86조랑 맞추기 위해서 공표 내용도 그냥 추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항 부분이 신설이 됐죠. 신설이 됐는데 아까 86조에 있는 적용 내용이 그대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목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빠른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호에 있는 내용을 적용 유예라고 표현을 하고 2호를 소급 적용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개정 취지를 한번 읽어보니까 적용 시기 변경일, 적용 시기의 예외, 지연 적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따라서 해당 내용의 목차는 지연 적용으로 쓰는 게 맞고 소급 적용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없어진 게 당초에는 84조에 따른 품목분류표의 수정, 관계법령의 개정, 즉 시행령에 있던 이렇게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는 유리한 소급 적용은 안 해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소급 적용 예외 사유에서 삭제를 했다. 그 이유는 변경과 무관하더라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6조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장 중에서 이제 사후관리 부분, 이제 여기가 분할납부 다음에 나오는 사후관리 부분이 되겠죠. 2항 부분이 뭐 조의확서였습니다. 암기시기 조의확서. 이런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후관리로 줄여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3조 1항 단서에 해당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부분이 개정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후관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5장에서 1절 납세자의 권리 파트, 그 중에서 2호 부분에 있던 굉장히 길었던 문장이 어디로 갔냐면 정의 부분으로 갔었죠. 그래서 해당 내용에서 관세 조사를 하는 경우라고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2조에 있는 정의 부분으로 갔다.
자, 111조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부분에서 2항 부분에 1호에 있는 내용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관세 포탈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관세 탈루 등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좀 더 중복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더 확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지를 보니까 중복조사를 제한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포탈죄보다 경미한 관세 탈루에 대해서 오히려 명백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가 개정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116조의 2 볼게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입니다. 즉 고액상습 체납자는 뭐 1년 2억 원 해가지고 고액 상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등자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네요. 이 등자라고 하는 것은 1항 2호에 있는 내용이 신설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충 보니까 포탈범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됐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항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세청장은 공개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을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16조에도 불구하고 자, 1호 볼게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내국세 등 얘를 체납관세 등이라고 하고 그리고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즉 이 고액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항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단서 규정은 뭐 변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2호 보니까 270조 1항 4항, 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로서라고 했으니까 자 중에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중에서 포탈 관세액이 연간 얘는 1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2억 원 이상인 자를 관세 포탈범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포탈 관세액이 1년간 2억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어떤 걸 인적사항하고 아까 체납관세액이 아닌 포탈관세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구조를 짜보시면 되겠고 단서 규정 보니까 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이 시행령 부분에 있는 지금 3호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하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아마도 2호에서 단서 부분에 적용되는 내용은 이 3호에 국한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항, 3항, 4항, 5항 보시면은 전부 다 포탈범이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기존 국세기본법하고 조세포탈법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통일성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 자, 심판 청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청구는 기존에는 뭐 국세기본법의 몇 절을 준용을 한다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많이 써놨습니다. 보니까 심판 청구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일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세법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1호 65조의 2, 7장 3절 80조 2는 제외한다 라고 해서 준용하는 부분에 좀 디테일을 살려놨죠. 자, 그리고 2호 보니까 121조, 123조, 128조 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123조 1항 공문 중 뭐 이런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준용합니까? 여기는 관세법에 있는 심사청구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세기본법 내용을 준용할 것인지 관세법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나눠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7조의 2 승객 예약 자료의 요청입니다. 여기에서는 감옥에 있는 마약류 이런 것들을 마약류라고 한다라는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견본품 반출입니다. 개정 취지를 보도록 할게요. 선상 견본품 반출이라는 게 생겼대요. 일부 수입 물품은 성분 분석 등을 위해 하선전 견본품 채취하고 반출하는 검사가 불가피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 어떤 물품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그러니까 인화성, 폭발성 이런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매하죠. 뭔가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안 되기도 하고, 특히 CY에는 이렇게 위험물을 보관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에는 선상에다가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선상에서도 견본품을 채취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명확화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견품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한 같다. 그 내용만 추가가 되었죠. 자, 자율관리 보세구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세관 공무원의 참여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곳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인데 그중에서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 내용이 5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를 기록 관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 생략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변경을 했대요. 즉 내용을 보니까 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 2개가 있죠. 네, 2개. 참여랑 그 다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기록 관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보세사의 자격 등입니다. 175조 2호부터 7호, 지금 1호가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1호는 미성년자가 되겠죠. 미성년자는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즉 미성년자는 보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사항을 보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서 2호를 포커스를 좀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한 사람은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자격은 득할 수는 있지만 보세사로서 등록을 할 수 없다. 즉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미성년자 기준을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따라서 등록하고 자격 획득의 기준을 나눠놨다. 자, 운영인의 결격사유 175조에서 추가된 내용은 275조의 4부분만 그러니까 보세사의 명의대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 부분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유치 및 예치에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중 유치 대상, 유치 사유에 있는 것 중 마지막 내용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강제징수 체납처분 위탁된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추가가 됐는데 어디서 많이 봤죠? 통관의 보류 사유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의 보류 사유를 떠올려 보시면은 해당 내용은 쉽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 운송 파트에서 보세 운송 통로라는 216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이제 제한이라고 표현을 해놨었죠. 따라서 1항 같은 경우에는 통로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2항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3항은 뭐까지? 운송수단까지도 제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 취지를 보니까 보세운송 신고인이 운송기간 운송통로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운송수단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재했다. 따라서 운송수단과 관련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되겠죠.
자, 그다음 220조의 2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운송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길어요. 자,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전혀 맞지가 않죠. 보세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의 물품을 국내 운송수단을 통해 가지고 운송을 하는 게 보세운송인데, 지금 무역선, 즉 국제무역선을 가지고 보세운송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말이 안 맞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한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국제항 안에서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보세운송할 수 있다. 뭘로?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국제항 안에서. 즉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한이 2개가 더 있죠.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이 필요했대요. 자, 보세운송업자의 행정제재 부분입니다. 224조. 기존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은 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해당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위임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자,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원산지정보원이라고 안 하고 정보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관세정보원이라는 게 별도로 생기다 보니까 정보원이 아니고 그냥 원산지정보원으로 부르자라고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 물품의 검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검사 중에서 246조의 이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 보상인데, 기존에는 물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다면은 지금 새롭게 추가된 게 등자가 추가가 되었어요. 등의 내용을 보니까 이 포장 용기라든지 운반 수단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품의 포장 용기나 운반 수단까지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손실 보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세관 공무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약 같은 거를 검사하려고 할 때 물품을 검사하려면 포장을 뜯어보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포장에 대한 이런 보상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용기에 대해서도 전부 다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해놨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마약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나와요. 자, 검사 장소 보도록 할게요. 사망이 삭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시행 규칙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삭제가 예상이 되겠죠. 저는 미리 삭제를 해놨습니다. 자, 사망 같은 경우에는 파출 수수료였었는데 파출 수수료라는 걸 없앴습니다. 수수료 일반적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대요. 264조 11입니다. 지금 10장의 1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마지막 내용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입니다. 구조만 보고 갈게요. 자, 관세청장은 요구할 수 있대요.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대요. 어떤 정보인지 보니까 마약류와 관련된 거네요. 마약류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호 마약류 정보 똑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사실에 대한 정보인지 물품에 대한 정보인지, 물품에 대한 정보인지,
이 두 가지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운데 있는 거는 통합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런 정보를 왜 제출을 요구를 하느냐? 어떤 걸 차단하기 위해서 제출하도록 하네요.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외국으로 반출되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전부 다 표현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누구한테 요구를 하냐? 중행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이 항 부분 보시면은 요구를 받은 중행장은 따라야 되고 그 밖의 사항은 준용한다. 자,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위치 정보의 수집입니다. 여기서도 뭐가 보입니까? 마약류가 보이네요. 그죠? 마약류가 보여요. 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목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위치 정보냐? 마약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마약류? 위반해서 수입하는. 그러면 제목으로 1항을 다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집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사항은 저장, 보호, 이용, 파기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위치 정보 관련 법률에 따른다. 뭐 쓸데없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 밖의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자, 허위신고죄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크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정리해 둔 걸로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법령집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은 과태료 부분의 5항 4호에 해당하는 것은 언제? 7월에 시행하니까 얘를 빼고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행령 부분 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부분은 23년 12월 12일인가 개정이 됐어요. 과징금 납부, 그러니까 전자문서 중개 사업자의 지정 등과 관련해 가지고 시행령 부분에 있는 과징금의 납부 부분인데, 이 항을 보시면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이 경우 뭐 납부 기한이 연기될 수 있다, 뭐 7일 이내에 연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됐었는데 그런 내용을 뺐습니다. 뺀 개정 취지를 보니까 행정기본법의 과징과 관련해서 납부 기한 연기, 그다음에 분할 납부라는 게 미리 마련이 되어 있었대요. 따라서 기존에 또 없어진 게 있었습니다. 5항. 그게 분할 납부였었죠. 이러한 것들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게 아니고 관세법에는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없습니다. 자, 시행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환경오염 방지 물품 등과 관련해 가지고 24년으로 연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매년 개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향수와 관련해 가지고 100ml로 추가된 거, 40ml가 더 늘어났죠. 그리고 2023년 한 7월쯤에 개정된 게 이 19세라는 것을 어떤 기간으로 하느냐라는 것을 또 같이 신경 써서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수출 면세 규정 중에서 시행 규칙에 있는 24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그다음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가 되었다. 자, 시행 규칙 끝났습니다. 자, 허위 신고죄하고 과태료 보도록 할게요. 자, 허위 신고죄와 과태료 제 목차 노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법조문 순서대로 써놨어요. 1장 뭐 몇 절 뭐 이런 식으로 다 순서대로 써놨는데, 여기에서 개정된 내용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게 아니, 신설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허위 신고죄와 관련된 내용이 과태료 부분으로 바뀌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허위신고죄 그 6가지가 내려오면서 과태료의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법조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허위신고죄에 4가지가 있었습니다. 4호가 있었어요. 근데 4호의 법조문 참조를 보면 6가지로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과태료 부분에 5천만 원짜리 과태료로 추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과태료 부분에 추가된 게 호는 4개지만 하나 조문으로 따지면은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5천만 원이 신설되고 허위신고죄께 과태료로 내려왔다. 그리고 유일하게 과태료 중에서 과실인 경우에 낮춰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바뀐 게 없고요. 사망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에 있던 내용이 사항으로 내려가고 한 칸씩 더 밀려서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개정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